보통 우리가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모두가 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 내가 식당을 하는 이 사람들도 오늘 매상에 막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자영업을 하면 너무너무 내야 되고 부담해야 될 게 많아요. 이 전통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자영업자, 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되게 많이 붙였어요. 왜요? 뭐냐면 자영업자들은 사실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 대기업은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임금도 주고 노동 규율도 지키고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면서 규칙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작으면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세금도 오늘 현금 장사니까 오늘 인마이 포켓 하고 싶고 인마이 포켓 좋네요. 전문 용어네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사회에서는 경제 운용의 주체는 누구냐?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자꾸 대기업 위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은 또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벌면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이 낼까요? 스웨덴 기업이 많이 낼까요? 스웨덴. 당연히 스웨덴 기업이 많이 낼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재 20.6%예요. 우리보다 싸요. 뿐만 아니고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잘 버는 대기업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죠,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들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죠. 스웨덴은 아니에요. 스웨덴은 직원 5명 있는 기업이나 직원 5,000명 있는 기업이나 세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부유세도 2007년에 없어졌어요. 스웨덴이 왜 이러느냐? 돈 가진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 안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한테 준 임금을 가지고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사실 제일 궁금하죠?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분들은 얼마나 낼까?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제 이런 구조죠. 그래서 6%부터 45%까지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는데 스웨덴 한번 보실까요? 뭐야 왜? 에? 이게 뭐야? 32%. 뭐 5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우리 돈으로 뭐 한 7,900만 원 이하까지는 무조건 32%예요. 그 다음에 돈을 더 벌어.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때 국가가 쓱 등장해서 그거보다 더 버는 거. 그러니까 1억을 내가 번다 그러면 7,900만 원을 초과하는 2,100만 원이 있죠. 그 2,100만 원에 대해서 20%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건 국가목. 그러면은 8천만 원을 정도를 받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344만 원 정도를 소득세로 내셔야 돼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한 4,160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돈을 적게 벌던 많게 벌던 다 가차없이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한 만큼 부를 축적해서 막 뭐도 사고 뭐도 하고 그렇지. 이런 꿈이 있을 그 맛이 텐데 있지. 그 맛이 있는데 열심히 좀 안 날 수도 있겠다. 이 정답이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훨씬 많은데 진짜 다른 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단돈 46,000원이면 스웨덴 국민들은 전 국민의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전 국민의 전화번호. 전과기로 하루 식사? 정답은 바로 소득이에요, 소득. 예. 전 국민의 소득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나 세금이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얼마 버는지 옆 사람한테 절대 말씀 안 하시죠. 대세 오빠 많이 벌어요. 너 그런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 진짜 형이에요. 사람들- 진짜 형이에요. 하지 마.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억울해 죽겠어. 이것 때문에 옆에서 계속 쏘라 그러잖아. 나 지금. 진짜 많이 버나 보다. 내가 저기 공목고 있는데 지금. 그러시구나. 어마어마해. 스웨덴에서는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은 다 공개해요. 뭐야? 이거 싫다. 근데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19세기 때부터 이런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 공개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제 인명 전화번호 있었죠. 사람 이름 쫙 나와 있는 거. 아 옛날 그 전화번호부처럼. 와 저게 책으로 있어요? 와 소름이다. 그래가지고 인명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이제 주소가 나오고 이 옛날 거니까 소득 얼마, 세금 얼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옛날 책자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동료의 연봉이 궁금하십니까? 어머.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었네. 동료의 연봉이 궁금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임금 협상하려고 그러면은 쟤 얼마 받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위에 부장님 얼마 받나? 이걸 알아야 나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처럼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와. 그래서 월 구독료 6,400원을 딱 내면 매월 본인이 10명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 세금 정보는 물론이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결혼 여부, 보유 차종, 그다음에 연식, 그다음에 집 크기, 어머. 그다음에 자가 여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이런 것까지 다. 와. 그러니까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정보를 공개해서 그걸 투명하게 다 거둬야만 복지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프라이버시인데 여기서는 이건 공공 정보예요.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투명하다 보니까 이 돈이 제대로 잘 쓰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이라는 것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요? 가지고 있으면 뭔가 검은 자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현금 없는 사회를 일찌감치 스웨덴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한번 스톡홀름에 한 2주 다녀왔었어요. 예. 아바 있잖아요. 네. 댄싱 퀸. 네. 맘마미아. 아바 박물관이 있어서 이 박물관 가서 음료수를 사 먹는데 현금을 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10년 이상 전 얘기거든요. 네, 스톡홀름은 그때부터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스웨덴에서는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현금이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은 다 이제 그 현금을 안 쓰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가게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종들이 점점 많이 되는 거죠. 사실 스웨덴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게 스웨덴을 갈구하시는 분들은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스웨덴의 의료복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진료비에 개인 상한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인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내면 나중에 그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돌려주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1,100크로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에요. 그 이상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체가 다 국가 부담이에요. 어떤 치료를 해도요? 어떤 치료를 해도. 그래서 뭐 어떤 병에 걸려도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여러분들이 스웨덴에 가셔서 겪을 현실은 좀 달라요. 병원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에? 왜요? 우리는 아프면은 그냥 막 가잖아요. 가는데 여긴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전화를 합니다. 뭐 목이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 C 드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3일 있다 다시 연락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3일이 지나도 아파. 그럼 다시 전화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막 이러면은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러면은 보통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일반의들을 만나고. 다 낫겠네 그러면.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병원 의사가 딱 보는데 어이구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전문의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냥 가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는 감기, 뭐 소화불량 뭐 이런 걸로 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더 우리나라 분들한테 충격적인 거는 입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한민국 분들은 이를테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개가 넘어요. 병상이 되게 많은데 근데 스웨덴은 2.05개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아요. 와 침대도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픈 병, 정말 죽을 것 같은 병 이런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도저히 그 시스템을 기다릴 수가 없고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해요? 비싼 돈을 내는 민간 의료보험이 있고 그 민간 의료보험 환자들을 따로 받는 민간 병원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우리처럼 빠르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의료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 세금으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병원에 안 오도록, 정말 아픈 사람들만 오도록 하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르헨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시. 월드컵 우승.
그렇죠. 월드컵 우승. 네, 사실 정확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여러 측면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일단은 심각한 경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영상이죠? 뭐지? 돈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보면은. 그런데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요 보면은. 돈이 예. 필요 없다. 뭐지? 이 영상은 이제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이제 한 마트에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마트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예요? 정도예요? 예, 이 강도가 이제 딱 해놓고 돈 내놔라고 하니까 직원이 거기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줬는데 그 꺼내준 돈이 아르헨티나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갖기 싫다고. 그러다 안 받아. 야, 이제 강도도 환율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뭘 하지? 그러면 도배를 해볼까? 정도가 제일 현실적일 것 같은. 아예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소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23년 2월 달에는 이제 1달러에 180 페소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이제 고정 환율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2024년 2월 지금 현재는 얼마냐 하면은 830 페소입니다. 내 돈 가치가 확 녹아내린 거죠. 달러 가지신 분들은 좋죠. 그 와중에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하죠. 2023년 1월 대비해서 2024년 1월 1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54.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돈이 아니고 물건이죠. 그럼 물건이 있을 만한 곳, 뭐 쓰레기 매립장, 버려진 창고 이런 거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뭔가 팔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물건을 안 사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다 무료 급식소에 이제 줄을 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겠다가 아니고 하루하루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도 나라잖아요. 그럼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통화 정책이라든지 조치를 취하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38%. 그 근처 133. 금리가 133이야. 야.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면 1,000만 원 맡기면은 한 2,300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아주 즐거운 나라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안 잡혀요. 왜 그러지? 이 상황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는 안 된다. 인플레이션급을 넘어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울트라, 킹, 이런 표현을 붙이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매우 안 좋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옛날부터 엉망진창이고 그냥 다 옛날부터 이랬던 아주 가난했던 그런 나라인가?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잘 나갈 때는 세계 몇 위였을까요? 8위. 5위? 5위. 와, 다섯 손가락 좋네. 네, 한 손가락에는 5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사람으로 따지면은 타고난 금수저 이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국토의 20% 이상이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팜파스라는 거대한 평원이죠. 어마어마한 곡물이 많이 생산되죠. 1년에 1억 톤이 넘는 곡물이 생산이 됩니다. 와. 세계에서 소고기 생산량, 세계에서 거의 1등이 이제 소고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시는데 다들 이제 리튬 관심이 많으시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도 세계 3위. 뭐야, 완전 신의 축복을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이름 자체가 은이 넘치는 땅. 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은 땅은 넓고 뭐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사람이 없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서 오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벌었어요.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왜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을까? 와, 뭐가 잘못됐지? 진짜 궁금하다.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기사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포주기식, 페론주의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페론주의가 뭘까요? 페론주의. 페론은 뭐죠? 이제 페론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집권했던 대통령 이름이 후안 도밍고 페론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내세웠던 정책을 이제 페론주의라고 그러고, 페론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로 하면 이제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내가 막 퍼드릴게요. 집을 원하시면 집을, 돈을 원하시면 돈을, 좋은 직업을 원하시면 좋은 직업을. 좋죠. 예. 근데 이렇게 퍼주다 보면 결국은 바닥이 나죠. 예. 그래서 과도한 퍼주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정말 100% 원인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페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194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정권이 한번 엎어집니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에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사회복지부 장관을 이제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1945년쯤 돼서 이제 이 집권 세력 내부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러다가 이제 권력 싸움에서 밀린 페론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바 페론, 그 부인이 더 유명하죠. 그렇죠, 에비타. 사실은 이제 정식 결혼이라기보다 동거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에바 페론은 외모도 이쁘지만 무엇보다도 이 탁월한 목소리, 그래서 성우 이런 걸 잘했죠. 그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 거의 없었죠. 라디오죠. 그래서 이 방송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페론이 추구하던 가치, 그 다음에 페론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 페론은 원래 이제 시골 빈민층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뼛속까지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빈민층과 노동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은 우리랑 같은 한솥밥을 먹던 그러한 동질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 잡혀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뜻이 있어. 저 사람이 뜻을 펼칠 수 있으면 우리 아르헨티나의 빈민들, 서민들은 이제 드디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죠. 페론은 결국 사람들의, 민중의 힘을 빌려서 석방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죠, 정식으로. 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공약을 합니다. 나는 내가 당선이 되면 아르헨티나 지금 세계에서 5위인데 내가 넘버 1,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멋있다. 그런데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당시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면, 야, 우리는 식량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파는데 꼴랑 그거 가지고 라디오, 뭐 자동차 몇 대 갖고 들어오면 끝이야. 이거 불공정한 것 같아. 왜 우리는 라디오나 자동차를 못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들을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 손으로 직접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산화죠. 그 다음에 잘 보니까 누가 돈을 다 갖고 있나 라고 보니까 철도, 통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관련되는 산업을 소유한 기업들이 그냥 앉아서 돈을 마구마구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을 몽땅 국유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유화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것이니까 여기서 벌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먼 이야기고 당장 내 주머니에 살림살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자마자 임금을 20% 올립니다. 와, 월급을. 예. 그럼 제일 확실하죠. 야, 좋다. 아니면 국민들이 직접 원하면 또 대출도 해줬어요. 예. 페론이 취임한 3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3년 합해서 25% 성장을 합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좋은데? 세계에서 5위 정도 되는 잘 사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이 이제 사회로 막 뿌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4,000개, 학교 8,000개, 막 전국 곳곳에 막 쫙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민율은 4%까지 내려갑니다. 페루는 1946년에 취임을 해서 단 1년 만에 47년이 돼서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던 외채, 외국한테 빌린 돈을 다 갚아버립니다. 이거 뭐 이자내면서 갖고 있어? 우리 다 갚을 돈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예속되지 않은 독립국가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